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과연 미래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1, 2차 산업혁명은 소유경제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온라인 세상이 생겼죠. 온라인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유경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폼이 만든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러한 정보 공유 단계로 오픈소스가 활성화됐지만은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세상 때문에 기득권자의 반발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온라인 세상에서는 오프라인 자체가 공유화되기 시작하면서 기득권자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은 이제 더 좋은 삶인 동시에 갈등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생산 기술혁명 이후에 우리가 신뢰의 경제혁명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세상 전체 부가 증가하더라도 개인의 부가 증가하지 않으면 사회 갈등이 촉발되기 때문이죠. 자, 성장과 분배는 서로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주의의 결과와 분배를 촉진하는 사회주의의 결과는 각각 양극화와 저성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성장과 분배 정책이 성장은 분배 문제로 폐기되고 분배는 성장 문제로 폐기되어서 저성장 양극화로 갔습니다. 결국 1차 분배와 2차 분배, 성장을 촉진하는 분배와 분배 수요를 촉진하는 분배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공학에서 얘기하는 파라독스를 푸는 트리즈 이론은 이와 같은 갈등은 분리와 순환을 통해서 해결하라. 자, 그래서 성장을 이끄는 1차 분배와 수요를 이끄는 2차 분배를 분리하고 이들을 다시 조세로 연결하는 이중고리 모델이 상생국가 모델이죠. 성장은 시장의 영역이고 불균형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 성장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불균형이 지나치면 사회는 갈등 구조로 가니까 분배를 하는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가 순환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첫 번째, 성장을 위한 불균형 시장 소득인 1차 분배와 갈등 해소를 위한 균형 가처분 소득인 2차 분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분배, 성장을 이끄는 일자리의 문제죠. 자, 일자리의 원천은 무엇인가? 일자리의 원천은 개인의 욕망입니다. 1811년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부터 1961년의 오토메이션 잠리스, 각각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에 반대하는 운동이었죠. 과연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없앨 것인가? 미국 노동 인구와 고용 인구의 변화를 보면 거의 코릴레이션이 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 줄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일자리란 혁신의 본질에 따라서 창조적 파괴를 반복해온 것입니다. 즉, 역사상 일자리는 진화할 뿐 사라지지 않았죠. 18세기 80%가 넘었던 농업의 일자리가 이제는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농업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했죠. 100배가 넘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은 어디로 이동했느냐? 그들은 실업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으로,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기술혁신과 산업혁명 과정에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의 질문은 과연 지금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일자리가 미래에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질문이죠. 산업혁명 결과는 멜서스의 덫에 갇혀있던 전 세계의 경제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대분기를 하게 되죠. 1차 산업혁명 기간 중 0.4%, 2차 혁명 기간 중 1.4%, 3차 혁명 중 1.9%의 성장을 함과 동시에 1810년 영국에서 상위 1%의 부가 50%였는데 이것이 이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10%대, 그리고 피케티 지수도 불과 2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 즉 과거보다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노동시간은 2000시간에서 이제 1500시간 규모로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최저 빈곤층을 볼 것 같으면 1820년도에는 전 세계 10억 인구의 90%가 1.5불이 안 되는 최빈곤층이었지만 이제는 절대 규모 자체가 7억이 안 되는 규모고, 또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9%에 불과하게 됩니다. 극빈층 자체가 절대 빈곤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기술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언뜻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얘기가 오류인 얘기는 제논의 역설로 증명이 되죠. 화살은 날아가지만 맞추지 못할 것이다. 계속 반의 반을 같으니까. 같은 것이 노동 총량 불변의 오류입니다. 인간과 기술이 합쳐서 핫도그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핫도그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죠. 그 결과 인간의 일자리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대규모 실업과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실제 이런 250년 산업혁명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런 양적인 증가를 통해서 핫도그 가격이 싸지면서 더 많은 빵과 짝대기를 만들게 됐다. 근데 이 크루그만의 설명인데 크루그만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죠. 배불러서 그렇게 많이 먹을까요? 저희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제 인간은 핫도그 말고 다른 게 먹고 싶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피자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 피자를 만드는 질적인 전환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핫도그 자동화 기계를 만든 결과는 실업의 증가가 아니고 핫도그와 피자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인간의 더 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1차 기계혁명, 2차 전기혁명, 3차 정보혁명, 4차 지능혁명을 거치면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면서 모든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왜 실업률은 증가되지 않았는가? 바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일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일자리의 원천이죠. 기술은 일자리를 줄입니다. 기술 혁신은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기존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거나 노동시간을 줄이죠. 자, 그런데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간의 미충족 욕망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자기 표현의 욕구, 개인화된 서비스. 문제는 피자를 만들던 일자리가 핫도그 만드는 일자리로 바뀔 수 있는가? 바로 평생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일생에 10번의 직업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사이에 사회 안전망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은 기술은 일자리를 없애고 욕망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를 연결하는 것이 평생교육과 분배 가버넌스라는 거죠. 이래서 모든 산업혁명마다 인간은 더 큰 욕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이 욕구의 충족은 사람의 노력과 더불어 기계가 들어왔죠.
그래서 단계마다 기계의 비중이 커지죠. 자,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기계의 비중이 커졌다고 인간의 일자리가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일자리는 상위 일자리로 이동해 가는 거죠. 즉, 기술 혁신으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증가되고 더 큰 욕망을 충족하고 더 큰 행복을 얻게 됩니다. 외식 산업의 경우도 그러하죠. 이제는 자기 표현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놀이의 일자리로 진화합니다.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크리에이터 직업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 자아실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로 앙트러프너십에 의한 창업이죠. 저커버그는 본인이 하는 일이 진심으로 믿고 그 일이 중요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생계가 아닌 삶을 위해서 일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자아실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미래의 세상은 뭘까? 바로 협력하는 괴짜죠. 이제 일은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일은 잡은 여러 개의 태스크로 나누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란 것은 착취도 시혜도 아니고 내가 만든 가치의 일부를 분배받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다시 반복되는 일인 노동, 그리고 창조적인 일인 업, 그리고 재미있는 일은 놀이로 나누어지죠. 자, 우리는 뭘 하고 싶죠? 우리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노동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노예들이 했죠. 현대판 노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이죠. 인간은 일과 놀이의 융합, 이런 인간을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라고 얘기하는 베르그송의 인간과 놀이하는 인간, 호모 르덴스라는 호이징어의 인간상을 합쳤습니다. 일과 놀이를 순환시키는 호모 파덴스가 미래의 인재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복되는 일은 누가 할까요? 바로 인공지능과 협조하는 로봇 코봇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쉬운 일은 로봇에게 어렵고 로봇에게 쉬운 일은 인간에게 어렵다. 이것이 모라벨의 욕설이죠. 반복되는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반복되지 않는 혁신은 인간이. 이래서 미래의 인재상은 바로 협력하는 괴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재상이 스펙형 인간, 추격형 인재였다면 이제는 창조형 인간, 탈출형 인간이 우리의 인재상이죠. 이래서 과거 수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던 변호사, 교사, 의사는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법률 지식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법률 맞춤 서비스, 진료 맞춤 서비스, 의료 맞춤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추정은 이제 기술 일자리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를 이용한 서비스 일자리가 등장하죠. 근데 이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 일자리에 개인 기업이 등장하고 do it yourself, 공유경제, 거버넌스, 가장 중요한 건 놀이와 문화의 업이 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 일자리는 롱테일, 디어더스들입니다. 사라질 직업, 그리고 새로 생길 직업들이죠. 미래의 직업,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디어더스, 지금 모르는 기타 직업들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과거 우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재상은 이제 창조성과 협업 능력을 갖는 3C, 또 이들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오블리주를 실행하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자리를 통한 1차 분배 이후에 2차 분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수요를 만드는 문제를 보도록 하고 이거의 원천은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의사결정 문제죠. 우리는 많은 의사결정을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리인에게 맡겼습니다. 만족하시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요? 국민투표 한번 하려면 몇 조씩 돈이 들어가죠. 직접 비용이 1,500억, 간접 비용 한 2조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비밀투표를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의제는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그리고 통과된 법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위스와 같이
5만 명이 발의하면은 검증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현재 의회 민주주의의 많은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바로 한국이 정책 투명성 133위, 규제 107위, 입법 효율성 131위의 세계 100위권의 정치 문제, 이 문제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정부와 의회의 새로운 미래가 디지털 정치로 만들어집니다. 블록체인이 이걸 이끌어가죠. 자,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공유 플랫폼이 등장합니다. 산업혁명은 이러한 공유경제의 진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의 중심으로 등장하죠. 이 공유경제에는 프로심으로 진화합니다. 과거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저율의 내가 만드는 경제에서 분업으로 고율의 경제를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자원의 낭비,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죠. 자, 공유경제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공유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것을 내가 만듭니다. 그냥 만드나요? 집단 지능으로 만들죠. 디자인을 싱기버스에서 사와서 그것을 내 3D 프린터에 걸면은 나만의 옷이 만들어집니다. 고효율이죠. 이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경제사회혁명으로 가게 되죠. 다음 혁명은 인간의 혁명입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경제사회가 분배 문제를 뒷받침하면 그 다음은 인간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호모 디지쿠스를 거쳐서 미래 인간이 무엇이 될 것인가? 제가 10년 전에 쓴 책입니다. 잘 안 팔렸죠. 그래서 영어로 썼습니다. 더 안 팔렸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로 인간이 슈퍼맨이 되고 소셜 네트워크로 집단 생명화될 것이다. 이를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한다. 자, 이런 호모 모빌리언스는 진화하죠. 이 진화 과정을 보면은 경제사회 가치와 이 가치가 교환되는 시골 동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커졌는데 인간은 소외됐죠. 이제 사람이 만배 커지면서 과거의 작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래서 스몰월드로 이젠 성장과 분배가 조세뿐만 아니라 기부로 순환하는 사회, 3단계 스몰월드의 혁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혁신과 복지가 순환하는 미래 사회에 이끌 철학이 필요하죠. 이 철학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지인의 태극 철학, 사회는 투명한 초생명 사회로, 개인은 부가가치 순환으로, 기업은 개인은 혁신의 기업가 정신으로, 미래사회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이런 협력하는 괴짜는 바로 혁신의 근원인 창조적 파괴로부터 시작합니다. 인도의 3대 신 브라만, 비슈누, 시바 중에서 가장 많은 신도들은 시바 신을 믿고 있죠. 미래는 파괴의 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적 파괴를 얘기한 춘페트의 얘기죠. 지금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면 실제 미래하고는 어마어마한 갭이 벌어집니다.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봐도 갭이 벌어지죠. 이미 전 세계 지식의 양은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되고 있고, 전 세계 모래알 수의 60배에 해당되는 지식이 2020년에 등장할 거로 보고 있죠. 문제는 세상과 교육의 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바탕을 둔 교육에서 이제는 미래를 기반으로 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살림 이스마일은 모든 파괴는 우리 앞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제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의 시대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지식에서 학습 능력 교육으로 이동하죠. 현 교육의 딜레마는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에서 사회 변화 속도와 양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대학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요구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컨텐츠 중심 교육은 한계에 도달했죠. 바로
사회는 이렇게 변하는데 교육은 뒤뚱뒤뚱 따라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보고서는 교육기관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딜레마에 빠지고 대부분의 변화는 사회 현장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체계는 뒤따라가지 못한다. 유일한 대안은 교육과 사회의 융합이죠. 바로 Learn how to learn,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 이미 교육의 최첨단에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네르바 스쿨, 또 알트 스쿨, 에드노베이트, 매치박스, 로켓십 에듀케이션처럼 하이브리드 수업, 또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뉴턴, 드림박스, 리즈닝 마인드, 그리고 에듀모더와 같은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들이 있고, 그리고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많아도 너무나 많죠. 칸 아카데미, 무크, 에덱스, 유데미, 유다시티 등등이 있습니다. 자, 토마스 프레이는 15년 후 대학 절반은 문 닫을 거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 보고서는 초등학생들이 갖게 될 일자리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이제는 일자리 예측이 아니라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학습 능력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초중고 스펙형 인재 양성합니다. 학력 중심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입시고 사교육 의존하고 있죠. 대학 교육은 사회와 분리되고 부실한 산학협력 그리고 교육부 재정에 의존하고 경직된 거버넌스를 갖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예산도 적고 직무교육 미비하고 우리가 OECD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로 정말 필요한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뭐냐? 한가위 기적을 만들어낸 추격형 교육 성공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탈추격 교육에 도시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초중고는 코딩과 메이커 교육을 합쳐서 협력하는 괴짜로, 대학은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사회융합형 교육으로, 평생교육은 다모작 체계로 에듀텍과 융합하는 사회융합형 규제개혁을 인생 M모작으로 가야죠. 모든 것은 Learn how to learn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혁신은 크게 제도권 교육이 해야 될 협력하는 괴짜, 창조와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초중고 교육과 학습 능력을 학습하는 평생 스마트 교육 두 개의 축이고, 여기에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상호 협력해서 학습 능력을 키워나가는 교육 혁신이 필요한 것. 초중고 교육은 스펙형 인재를 양성해서 협력하는 괴짜를 키우는 교육. 학교는 뭘 가르치는가? 이거 좀 이상하죠?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그리고 남녀에게 알맞는 옷차림 찾아보기. 우리 이런 거 가르쳐야 될까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교육은 교사에서 학생 중심으로 기술을 활용해서 저비용 맞춤 교육으로 이전하면서 에듀텍이 전체의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의 교육계획은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을 하고 디지털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학습 플랫폼을 만들고 대학 경쟁력을 성과지표를 만들고 중장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뭐냐? 정부가 직접 나섰죠. 우리 교육은 크게 신교육의 학습 능력 교육과 현교육의 지식 교육의 개선 두 가지입니다. 이제 코딩 메이커 기업가 정신, 자유학계제 방과후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에듀텍 도입으로 기존의 교육을 맞춤 교육으로 효율화시키는 거죠. 교육 방향은 기업가 정신, 즉 혁신으로, 그 다음에 수단은 에듀텍으로. 방과후 교육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교육비 점검과 공교육 정상을 위해서 하는데 이 전체를 보면은 방과후 교육이 점점 교과 교육으로 가죠. 입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저비용, 비자유.
자유학기제도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가면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는데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평가가 안 되죠. 경쟁을 배제하니까 동기부여가 약화되죠. 경쟁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경쟁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쁜 경쟁이 나쁜 거죠. 좋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좋은 경쟁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은 일부 하는데 집단 평가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현재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사회로부터 문제를 도출하는 역량, 그리고 소위 주관적 문제 해결하는 프로젝트 교육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코딩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그런데 코딩과 메이커 교육이 이것이 달을 가르치는데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죠. 바로 손가락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코딩이 아닙니다. 기업가 정신을 키우죠. 코딩 교육은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해외에도 국내에도 있죠. 기업가 정신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에듀텍을 이용하면은 저비용 맞춤 교육을 쉽고 편리하고 값싸게 하죠. 이미 코네티컷의 프랭클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칸 아카데미, 라이브 모카를 동원해서 저비용으로,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의 액턴 스쿨 같은 경우는 칸 아카데미와 질메스 뉴턴 등으로 맞춤 교육을 하고 있죠. 우리 북도 봉선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맞춤 교육을 저비용 맞춤으로. 1:1 교육 효과가 효과했다는 것은 벤자민 블룸의 이론으로 결론이 났죠. 비싸서 못하죠. 그래서 맞춤 서비스를 하면서 플랫폼으로 효율화시킨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교육의 대물림과 사교육의 국가적 문제를 보면은 부모 재력하고 관계되어 있죠. 결정사다리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교육이 또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교육은 창의성, 자존감, 목표의식, 교우관계 모든 걸 떨어뜨리고 있죠. 점수만 올리는 교육입니다. 학교 예산이 3.6배 증가할 때 사교육비는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지식습득 교육에서 이제는 학습 능력 교육, learn how to learn 교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협력하는 교육자는 저비용 맞춤 교육으로 에듀텍과 자유학기제를 바탕으로 학습 능력 함양하고 기업가 정신을 키워나가는 교육이죠. 이를 위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각각 필요한 교육이 대학 교육을 볼까요? 사회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사회하고 융합해야 돼요. 현자가 가르치는 티칭에서 옆에 있는 코디가 코칭해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문제가 많지 않았으니까 정답만 공부하면 됩니다. 바로 정답 위주의 교육입니다. 반복되는 교육이죠. 이것은 이미 무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입니다. 학습 능력, learn how to learn입니다. 한 문제의 핵심은 사회의 바로 소셜 프로젝트 러닝입니다. 이미 그 MIT, 스탠퍼드, 미네소타, 아리조나 모든 학교들은 learn by doing, active learning, radical collaboration, live the text, 각기 다른 말을 쓰고 있지만 말은 딱 하나입니다. 사회문제 융합 교육입니다. 사회와 융합해서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하면 기업가 정신과 융합 기술로서 결과 차별화된 사회 소통을 만들어내서 기술과 사회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화두를 만들기 위해서 스탠퍼드, MIT 전부 다가 외부와 협력을 합니다. 외부와 협력을 해서 지재권도 만들어지죠. 대학들, 수많은 산학협력 교수들과 협력해서 외부와 협력을 합니다.
사회와 교육이 분리된 데서 이제 순환되는 교육을 통해서 프로젝트로 같이 성장을 하고, 이 과정에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은 되는데, 필요하면은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블록체인도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이 온디맨드로 문제를 풀어야죠. 온라인 무크를 통해서 풀어나갑니다. 즉 프로젝트 중심 교육의 오프라인과 무크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교육이 미래 교육의 중심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무크는 뭐가 있느냐? 지금 3대 무크인 유다시티, 코세라, 에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강사가 되는 유데미가 있지요. 무료 온라인 강의라는 수학을 중심으로 칸이 있고, 국내에도 카이스트의 쿠쿠와 한국의 K묵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크의 문제는 리텐션 레이트가 떨어지죠. 코세라의 경우에 이와 같이 3개월이 지나면은 참가자들의 리텐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플립 러닝으로 보완하자는 거죠. 중간에 이런 플립 러닝 말고 VR을 활용했더니 집중도가 2배 올라가더라. 그래서 VR을 활용하자. 총체적으로 패시브 러닝, 내가 앉아있을 테니까 날 가르쳐라 하는 패시브 러닝, 참여하지 않는 교육은 렉처 5%, 리딩 10%, 오디오 비주얼 데몬스트레이션 30%죠. 참여하는 교육은 디스커션 그룹 50%. 오늘 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거 90%입니다. 결국은 반복되는 온라인 컨텐츠와 반복되지 않는 오프라인의 컨텍스트를 내비게이터가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가 아리조나 대학의 뉴턴 같은 경우는 수강 천회율을 20%에서 6%로 거의 3분의 1로 줄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소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통해서 컨텍스트, learn how to learn을 공부하고, 반복되는 지식은 플립 러닝과 무크로 공부하고, 이 두 개를 맞춤 교육으로 연결하는 액티브 러닝이 궁극적인 대학 교육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죠. IP와 CEO를 합친 IPC를 해봤습니다. 학생 선발, 온오프라인에서 각각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가르치고, 이들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소셜 러닝을 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집단 지능을 만들고 스스로 성장하는 코이볼루션 과정을 7C 교육체계라고 제가 2009년부터 자, 선발. 핵심은 창조와 협력입니다.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즐거운 경험을 주자. 실제로 떨어진 사람들 재미있어 했습니다. 프로젝트 중심 교육에서는 컨텍스트를 가르치는데 이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서 특허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현실 기반의 교육입니다. 미래기술 프로젝트를 하고 특허 출원 교육을 하죠. 전문가의 이슈 포스팅을 하는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두 주제를 합니다. 이 컨텐츠 교육을 위해서는 반복되는 컨텐츠는 핵심이 미래학, 인문학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융합기술과 특허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으로 같이 확산한다. 이래서 이 전체를 뒷받침하는 건 소위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트러지적 사고입니다. 기업가적 사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일본의 유도리 교육처럼 잘못 합니다. 근데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누가 평가할 것이냐? 소셜 리뷰, 소위 피어 리뷰를 하는 거죠. 피어 리뷰는 동시에 소셜 러닝이 됩니다. 그래서 주간의 객관을 통한 소셜 러닝을 하면서 배우면서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이들 집단 지능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들이 다시 공진화를 스스로 진화하는 노트를 갖춰가게 됩니다. 기지 않는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1인당 평균 4건의 특허, 그리고 입시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또 잘 가. 이 평생교육은 이제 일자리가 변화합니다. 직무가 변화합니다. 환경이 변화합니다. 1모작 교육이 이제는 2모작 교육을 갔다가 다시 이제 N모작으로 들어가고 있죠. 직업이 변화하고 직무가 변화합니다. 잡이 변화하고 태스크가 변화하죠. 그래서 이런 한 번 직장이 평생 직장이 이제는 첫 근속 기간 1.7년입니다. 샐러던트의 시대이죠.
근데 한국의 평생교육 예산은 55조 중에서 1%, 5조밖에 안 돼요. 많은 대학들이 정원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 대학은 다시 대체할 수가 있죠. 유네스코 평생에서 교육연구소에서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의 평생교육의 질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서 중장기 전략으로 모든 사회를 지식사회를 건설하고 평생학금 전략을 만든다. 그래서 학습 도시들이 아일랜드, 핀란드, 영국, 호주에 만들어집니다. 이들의 핵심은 재교육이고 이것이 일자리 안전망 정책의 핵심이 되죠. 일본의 평생교육도 결국은 대학에 지역합니다. 모든 도시들은 이제 O2O 학습 도시로 이제 액션 플랜,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이 이렇게 혁신하는 교육 체계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규제 개혁, 분절화된 정부 구조를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죠. 전체적인 교육의 방향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토론 시작합니다.